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 이제 벌써 객관세법 시대가 왔네요. 올해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그 헌법 수업도 좀 하고 공무원 세법 수업도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일들도 좀 있어가지고 국세공무원 교육원에도 이제 강의도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해서 좀 바빴는데 또 이제 저희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3, 4주 전에 2, 3주 전에 그치 개정세법 특강을 한번 했을 거예요. 세법 개정사항은 올해는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는 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객관식 세법 수업을 좀 시작할게요. 객관세법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2020 대비가 됩니다. 그치? 즉 내년 시험 대비 객관세법 수업을 할 거예요. 이 수업에서 이제 초점은 여러분들 개정세법은 그치? 반영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완벽하게 그치?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그쵸? 정부안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그치?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교재는 아마 언제 출간되냐면 지난주에 한 목요일 날 인쇄가 들어갔을 거예요. 금요일 날이나.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한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교재가 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재 출간되기 전에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외국에 출장을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수업을 좀 해놓고 모자란 부분은 1월 달에 돌아와서 1월 초에 옵니다. 1월 3일 날 오니까 돌아와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세법 정부안을 반영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대비 이제 시험 자체는 뭐예요? 그죠? 시험은 그죠?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그죠? 또 세무사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하고 객관세법 수업을 저희가 이제 같이 회계사나 세무사 부분에 대해서 공통되는 부분을 같이 하겠지만 또 회계사 세법에서는 어디 상속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이 나와요. 그 부분은 객관세법에서 한 번에 좀 끝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1차 시험 대비 1차 시험 대비 그죠? 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뭘까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건 뭐예요? 객관세법의 이론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법을 숫자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치?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숫자로 공부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면 세법도 뭐예요? 법입니다. 법. 오케이? 그러면 혹시 기본적으로 세금에 관한 법을 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치? 여기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을 세법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이 세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 듣고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잘 갖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건 어디? 그치? 이론편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론편 수업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데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하고 한번 나눠서 한번 가볼게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역시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의 출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당연히 이제 회계사 시험은 국세기본법이 이제 가장 먼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역시 국세징수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이 출제가 안 돼요. 그 대신 뭐예요? 그죠? 부가가치세법, 그죠? 가치세법 혹시 또 뭐 나옵니까? 법인세법 그죠? 또 어디가 나와요? 소득세법 그죠? 소득세법 또 어디가 출제가 되냐면 줄이겠습니다. 이제는 상증세법 그죠? 또 이렇게 지방세법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5문제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은 9문제 정도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법은 14문제나 15문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문제나 15문제 정도다. 그리고 소득세법은 10문제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상정세법 한 3문제 정도 할당이 되어 있고, 그죠? 지방세법이 이제 1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국세 기본법이 몇 문제예요? 그죠?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4문제에서 역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세 징수법이 역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그죠?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되는 거 순서대로 할게요.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10문제가 출제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도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10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 그죠? 부가가치세법이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그지? 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줄이겠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죠. 이쪽이 이제 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시험은 성격이 같은 듯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몇 문제 정도가 이론 문제가 나오냐면요, 한 60에서 65%가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편이 훨씬 더 계산편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현재 학원가에 없죠. 회계학원 강사들 뭐 숫자나 좀 알지 법률 용어 하나도 모르고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편을 가르칠 만한 강사가 없어요. 또 이 이론편을 가르치려면 그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65% 정도, 60에서 65% 정도가 뭐가 나와. 이론편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무지막지합니다. 70에서 75%가 뭐가 나와요? 이론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객관시세법 이론편 교재만 보더라도 7, 8점 만드는 세무사 시험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하는 거지, 반은. 회계학원 강사들한테 법소부 계산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셔봐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 말씀 듣고 수업을 좀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1차적으로 뭐 할 거냐면, 그죠? 국세 기본법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뭐 할 거냐면 부가가치세법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수업을 할 것이고, 또 어디 할 거냐면 법인세법 수업을 할 거예요. 그죠? 법인세법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수업을 여기 이제 더 붙여서 추가로 1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남아있는 상정세법하고 지방세법은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이 부분 수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국세징수법도 조세범 처벌법, 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 부분도 올해는 한 권의 교재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타세법은 작년에 이제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좀 해갈 거예요. 가장 이제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세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규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상금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 체납세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국세가상금 체납처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가상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용어를 볼 때 가상금 제도가 드디어, 그죠? 자, 뭐가 됐다? 폐지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돼. 이거는 사실상 2019년도 개정세법에서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1년의 이제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그죠? 2020.1.1점 이후부터 이후에 뭐가 됩니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60%, 65%, 또 70%, 75%가 뭐야? 이론편이야. 그리고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회계학원의 객관시세법 책 두꺼운 거 봐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봐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무사 2차 시험에 반은 세법학이야, 세법학. 세법학은 당연히 이수천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수업 들으면서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부터 각설하고,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국세 기본법 가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합시다. 자,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정리를 하라면 국세기본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편의 국세기본법을 이렇게 들여놨어요. 그럼 국세기본법 뭘까요?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목차 좀 잡아주세요. 당연히 목차 잡아드리죠. 그죠? 자, 목차는 저희 책은 12개의 장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국세도 크게는 일종이야? 조세 일종입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한 간단한 총론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그죠? 조세가 무엇인가? 조세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조세법은
세법은 뭐예요? 혹시 채권자가 국가라면 국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채권자가 뭐라면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뭐 할 거냐면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쪽이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용어 정의, 또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 기간과 기한, 또 서류 송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뭐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까지 아울러 정리한다면 한 5개 주제 시험에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3장이 뭐가 될까?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 잘 정리하셔야 돼. 근데 세법 공부하면서 이 부과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수예요. 부과는 무엇입니까? 그치? 항상 조세 채권은 우리가 이제 국세에 한정해서 설명을 한다면 뭐가 돼요? 그죠? 국가가 이제 조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행위를 누가 하는가? 행정청인 국세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 산하에 이제 지방국세청도 있고 관할 세무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들이 단독제 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봅시다. 이 부과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국가 또는 과세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역시 자 뭐함에 있어서 그치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함에 있어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합니다.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관매, 사후관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야. 또 하나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다? 세법 적용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세법은 어디서 만들까요? 당연히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뭐 하는 자야? 그치? 이 세법을 적용하는 즉 실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뭐가 세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겠죠. 세법의 해석 기준 또 뭐 있다? 소급과세 금지. 그치? 또 하나 뭐 있어? 기업회계 존중, 또 세무공무원 재량 양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돼요. 또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5장에서 납세 의무에 그죠? 자 성립 또 뭐 있어? 그치? 확정 또 뭐에 대한 그치? 소멸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그치? 여기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지. 그래서 별표 3개짜리야. 그래서 납세의 성립 또 확정 또 소멸 이러한 개념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고 있어. 그럼 진짜 안 돼요. 응? 안 됩니다. 세법은 법학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있을까? 자, 법정신고 기한까지 역시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라도 그죠? 세법에서는 스스로가 납세자가 자기 보정적 기능 역시 또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기한의 신고라는 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다. 또 하나 뭐가 있다? 수정신고라는 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수정신고는 어느 경우에? 역시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 작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의 경우만 작동할까? 아니야. 과다 환급신고의 경우에도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 뭐 있다? 경정청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죠. 일반적 경정청구 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있다면 증액경정과 또는 감액경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이야. 국세기본법 22조의 2에 규정이 됩니다. 증액경정은 뭐가 됩니까? 당초에 뭐랬어요?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소결정을 했다는가? 그럼 뭐 증가시키는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마다 당초에 확정된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감액경정은 뭐가 될까? 당초에 확정된 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걔를 감소시키는 경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는 여러분들이 경정, 이런 거 수정신고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면 그게 세법이야? 그러다가 세대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 있다? 납세 의무의 확장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있어요? 역시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가 집니다.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납세물을 확장시켜서 조세권을 보전하자.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 납세무의 확장제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뭐 있어? 자, 합병이나 상속이 있게 되면 혹시 납세무의 승계, 또 연대 납세무, 또 2차 납세무, 또 납세 담보 이런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어요?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가. 이때는 이 국세 우선권은 사실상 뭐가 됩니까? 국세 징수법의 청산 절차에서 생겨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즉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에 대한 문제가 될까. 이때는 뭐하고 뭐를 따져야 돼? 국세 법정기일하고 담보 설정일을 잘 따져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다? 가산세의 부과와, 그치? 가산세의 뭐와, 그죠? 부과와, 그죠? 감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납세무의 확장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국세 우선권은 무조건 뭘로 나와? 사례 문제로 나와. 그치? 국세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때 이제 가산금이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산금 제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뭐 맨날 나왔던 게 국세 가산금 체납천비에서 가산금은 없으니까, 이제는 국세 체납천비가 되겠지. 그럼 체납천비는 제1순위가 되니까, 순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순서 적용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하나 이제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에서 세법 개정 내용이 꽤 있습니다. 자,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2년 이내.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 기한후신고 에 있어서 가산세를 혹시 두 개의 셀로만 나눴어. 1개월 이내 하면 얼마? 혹시 무신고 가산세 50% 가면, 혹시 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20% 감면인데 거기에 중간 브릿지를 하나 생겼어. 오케이.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뭐 30% 감면 이게 하나 생겼고, 수정신고의 경우도 촘촘하게 가산세 감면 구간을 설정을 해서 납세의 권리를 좀 강화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정리할 때도 뭐가 됩니까?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뭐 있다? 국세 환급금하고, 그죠? 환급금하고 뭐가 존재한다? 혹시 환급 가산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 환급금 또 환급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가야 될 게 뭐 있어요? 자, 국세에 있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세는 조세 채권 채무관계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존재한다. 자, 봅시다. 납세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과세관청은 이렇게 뭘 하게 될까요? 그것이 조세 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또는 어떤 처분을 하게 될까요? 징수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과세 처분이다, 또는 과세 처분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부과 처분이나 징수 처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였다는가? 위법했다는 것이야. 또 부당했다는 겁니다. 위법하거나 뭐가 된다면 부당한다면, 그죠? 자, 뭐 할 수 있을까? 납세자는 위법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 대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제기할 수 있어야 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 헌법상 재판청구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것이야. 혹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소송을 누구한테 제기하는 것이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야. 이 과세관청에 뭐가 있다는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국세심사 위원회 등이 될 거예요. 위원회 등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뭐를 통해서 이렇게, 그죠?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뭐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합니다? 국세불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국세불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까?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또 심사청구 또 심판청구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네. 그것도 이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을 시험으로 드렸으나 과연 세무사들이 저 행정소송을 제대로 행정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치? 물론 소송 대리에 있어서 그치? 세무사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그치? 조세 소송에 있어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명분 쌓기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힘들죠. 이수천이도 이제서야 소송법을 다 아는데 그치?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소송법 책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국세불복하고 행정소송법 내용 조금 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있어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될까?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납세자 권리 현장 나오겠죠. 그래서 납세자 권리 현장, 세무조사, 또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또 하나 이제 고액성 편납자의 명단 공개, 또 올해 이제 국세징수법에 생기는 뭐 있어요? 영치제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네 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납세의 권리 보호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칙, 또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 또 납세의 확장, 납세의 권리 보호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국세기본법은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의 끝판왕이 뭐예요? 세법의 끝판왕이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공부를 하지 않고 세법을 한다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거는 세법의 절름발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모든 길은 국세기본법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의 모든 길 어디로? 헌법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수업을 들으면서 배워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수천이는 역시 절대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도 속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서 수업을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객관세법 이론편을 시작을 했다는 시그널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